자, 2022년 대비 객관식 노동법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이 키워드를 두 개 써놨죠. 시간, 효율 이렇게 써놨죠. 이번 객관식 강의는요. 원래 제가 2022년 교재를 출판을 해야 되는데 출판하지 않고 2021년 교재에다가 추록을 추가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강의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강의 목표는요. 시간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차 노동법이 절대평가잖아요. 우리는 60점이 넘어가시면 합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루고루 다른 과목들이 다 60점 넘는다. 그러면은 안심하고 2차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공인노무사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1차만 목표로 하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요. 2차 공부를 하시면서 1차도 병행하신 분들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준비를 하시든지 간에 공부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요. 자신 있는 과목은 시간을 좀 줄이고 자신 없는 과목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차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1차보다는 2차에 이제 좀 병행을 할 수 있도록 2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2차에도 시간을 배정해 주셔야 되고요.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노동법만 지금 하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노동법은 공부한 부분은 좀 쉽게 풀리는데 뭐 민법이나 뭐 경영학이나 사회보험법이나 이런 다른 법들이 좀 구멍이 난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강의의 목표는요. 100점 만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80점. 잘 나오면 80점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70점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면서도 효율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범위를 넓히지 않을 겁니다. 범위를 넓히지 않고 시험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2차하고 웬만하면 겹치는 부분, 이 범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기법과 노조법이 핵심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럼 근기법하고 노조법 말고 다른 범위도 시험 범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대비하나요?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강의들은요. 시험 임박했을 때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가장 날이 서 있을 때 그때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그 특강에서 모든 또 기타 법령들을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해서 안 되면 찍는 거고요. 근데 웬만하면은 좀 확률을 높여서 찍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는 가볍게 넘겨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범위는 줄이는데요. 범위를 줄이다 보면 아무래도 좀 불안해지죠. 불안한 게 뭐냐. 범위 줄였는데 그러면 나머지 근기법이나 노조법은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또 물음표죠. 그래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강의가 그냥 문제만 푸는 강의를 진행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따라오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문 부분을 먼저 다시 한번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조문을 복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 교재 있죠. 여러분들이 이 교재 가지고 계실 겁니다. 2021년판 적중노동법 교재 앞부분에 보면은 기본 이론을 되게 짧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판례 말고요. 조문 위주로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조문은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 조문은 어렵게 돼 있고 또 보기 싫게 돼 있다 보니까 좀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자라는 취지고 그럼 판례는 어떻게 하냐? 판례는요. 객관식 보기 안에서 그 의미를 따라갈 겁니다. 조문은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고요. 판례 부분은요. 판례는 암기보다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여러분들 대법원 판결문 찾아보시면요. 내용 엄청 깁니다. 근데 이 긴 내용 중에서도 요지, 그 요지조차도 이 시험 문제에서는 다 나오지 않아요. 그중에 뭐 한두 줄, 길어봤자 한 세네 줄로 압축해가지고 판례는 이런 취지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례 내용을 암기하고 있으면은 2차 시험, 주관식 시험 칠 때는 잘 씁니다. 근데 객관식 시험 칠 때는요. 오히려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이 단어 정도만 있으면은 답이다 아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고 핵심 단어만 파악하는 걸 위주로 연습을 할 거고 그건 이제 보기 지문이라 그러죠. 문제의 지문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론 가볍게 보고 그 다음에 객관식 보기를 열심히 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객관식 문제는요. 예상 문제보다는 제일 좋은 게 기출이에요. 기출. 왜 기출 문제가 좋냐라고 말씀드려보면요. 이게 법학이기 때문에요. 변형이 좀 어렵습니다. 예시를 하려고 해도 그 예시에서 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조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창작해서 내기가 굉장히 힘든 게 이 법학이에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있는 사실관계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법조문에서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그런 텍스트가 반복이 돼요. 그 정도에서 계속
단어 조금 바꿨다가 할 수 있댔다가 아니면 해야 한다라 이런 단어가 좀 바뀌고 이견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다른 사람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출문제 텍스트에서 거의 재반복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 위주로 본다라는 겁니다. 예상문제 아마 여러분들 불안하시다. 예상문제 사서 보겠다라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100점 목표로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100점 목표고 나는 1차 시험을 전과목 100점을 맞아서 좀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아시죠? 1차 과목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보셔도 2차 시험 또는 면접 때 전혀 이득이 없어요. 1차는 그냥 여러분들 최종 합격을 위해 가지고 하나의 허들이고 시간을 좀 지연시키는 수험 기간을 좀 길게 하는 그런 뭐랄까요 장애물이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 게임은 2차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1차는 최소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범위나 양을 늘리기보다는 시험에 안 나오는 그런 텍스트를 보기보다는 시험에 있는 거 위주로 보자. 그래서 기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출도 1개년도만 보면 좀 불안하죠. 그래서 5개년도 좀 더 길게 본다면 뭐 7개년도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 범위 정도 보시고 추가로 해야 될 게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답만 찾으면 안 돼요.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다음번에 나왔을 때 변형을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답만 찾게 되면은 다음번 나왔을 때 시험 문제를 똑같은 걸 계속 내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문제은행에서 나오는 뭐 자격증 다른 거 뭐 쳐보셨을 거예요. 뭐 컴퓨터 시험 같은 거 거기서 보면 필기 시험 보면은 기출 문제 보다 보면 그 답이 그대로 나오죠. 답만 외우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예전에 오답이었던 것을 정답으로 바꿔내고 단어가 조금씩 아니었던 것을 맞게내고 조건을 달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자체를 알고 있는지는 테스트는 합니다. 그래서 답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변형에 대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문들을 하나하나 다 한번 뜯어서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의 모든 지문을 살펴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범위는 줄이되 시험 문제 나왔던 그 범위 안에서는 기출문제는 웬만하면 다 샅샅이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정도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를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거는 아무래도 강의를 보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복습 위주로 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습이 이미 충분히 돼 있으면요. 문제풀이 강의를 보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풀고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기본 이론이 완벽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가시면 되겠고요. 복습을 하면서 해설집 봐도 돼요. 해설집 보면서 제가 강의 중에 설명했던 거 내용 상기하면서 이 지문 나오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자. 이 감을 계속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방법 한번 말씀드렸고 교재에 대한 거는 아까 서두에서 제가 2021년도 판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추록을 제공할 겁니다. 그 추록은 강의 진도에 맞춰가지고 계속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추록이 다 나오고 나면은 제 카페에다가 다시 올리기도 할 겁니다. 자, 추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요. 이 내용을 다 반영해서 교재로 내면 참 좋겠지만은 이미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이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도 좀 문제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추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공부를 하기에 유리한 점도 있더라고요. 뭔가 개정이 되거나 새로운 판례가 나왔거나 이렇게 됐을 때 추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개정됐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내용들을 지금 바로 비교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문제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록은 제공해 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의는요. 이렇게 이제 지금 띄워놓은 게 제 교재에 그 편집된 PDF 파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아마 이 붉은빛이 아니라 흑색 내지는 뭐 청색 이런 색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 게 교재 편집 작업을 했을 때는 출판사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텍스트에 뭐 어떤 효과를 입혔을 때 이렇게 핑크빛으로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색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 교재에 어쨌든 스캔본은 아니고 PDF 원래 편집본으로 강의를 저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우리 교재하고 똑같으니까요. 이 프린트 페이지를 보시면서요. 이 PDF 페이지를 보시면서 내용이 좀 잘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 방법과 강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이 노동법 일반이라고 돼 있죠. 여기 노동법 일반은 이제 총론 부분하고 역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위주로 좀 봐두시는 걸 추천드린다. 자, 그래서 헌법 제32조를 한번 보시면 헌법 제32조는
국민은 근로의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일 보시면은 고용의 증진, 적정임금이라고 돼 있고 이것을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법이 정하는 바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노력해야 된다하고 시행해야 된다. 이 다른 점을 좀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또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가시면은 근로기준은 인간 존엄성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도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고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다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그래서 그 법이 보면 근로기준법처럼 인간답게 살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해줘야 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사항 가시면 여자라고 돼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서도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령자와 장애인은 다른 헌법이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돼 있고 헌법에서는 여자의 근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연소자에 대한 근로에 대한 보호 그리고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해서 보호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37조 가시면요. 헌법에 있는 이 근로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도요. 이 권리들도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질적 내용 침해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판례는 안 보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쭉 넘어가도록 합니다.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실게요. 자, 답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답 신경 쓰지 마시고 지문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맞다, 이 부분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32조 근로의 권리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죠. 1번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 익숙하죠. 아까 보셨던 조문에 있었고요. 두 번째,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고용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좋은 내용이죠. 문제는 헌법에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헌법 제32조에. 헌법 제32조에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라고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다음 연소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근로기회 부여받는 거 보호 규정 있었죠. 다음에 국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 시행하여야 된다. 노력 아니죠. 시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다른 것들은 다 법률에 헌법 제32조에 있었다. 봤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 내려갑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 존엄성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봤던 문장 또 나오네요.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나왔던 지문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기출문제만 확실히 잡고 가도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 시행해야 된다. 이것도 아까 봤던 문장이죠. 자 고령자 근로 특별한 보호 아니라 그랬죠. 아까 여성도 아니고 여자라고 돼 있었죠. 그리고 전몰군경에 대한 얘기 있었죠. 이렇게 해서 보호하는 주체가 뭔지 보셔야 되겠고 상식으로 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고령자 없다라고 했고요. 여자에 대한 거 있었고 그 다음에 근로 의무도 국민은 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건 3번 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헌법상 노동기본권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것이죠. 1번 국가는 근로자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자, 노력이죠. 노력은 고용 증진하고 적정임금 보장이 있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여자의 근로 특별한 보호받는다. 부당한 차별받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다음에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 시행하여야 된다. 시행이라도 있고 노력이 아니다. 맞고요. 다음에 근로의 의무 내용 조건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돼 있죠. 근로 의무, 근로 내용 이런 것들은 법률로서 정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갑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주로 방산물자 생산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헌법 제33조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32조까지만 봐서 요거는 좀 생소한 지문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그냥 바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주요 방위산업체 있잖아요. 여기는 헌법 제33조, 헌법 제33조가 노동조합 만들 권리, 그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해서 교섭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파업할 수 있는 게 단체 행동권이에요. 이걸 우리가 묶어가지고 근로 3권이라고 하는데 방위산업체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 방산물자 생산하고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가 아니라 여기서 쟁의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근로 3권이라는 단어 기억해 보시고 단결권, 노동조합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노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협상하는 거, 단체 행동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계속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쟁행위를 못하게 금지만 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허용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근로3권을 전체적으로 제한을 하면요. 필요는 있어 필요는 있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걸 한번 봤고요. 다음 또 32조 명시된 내용 아닌 것을 찾습니다. 자, 근로의무 내용과 조건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서 정한다. 읽어봤죠. 자, 장애인 근로 여기에는 특별한 보호 받는다 있었습니까? 없었죠. 다음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 시행하고요. 시행받고요. 사회경제 방법으로 고용증직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적정임금은 보장의 노력이었죠. 다음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 존엄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 이 내용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패턴이구나. 보호해야 될 주체에 대한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몇 년에 걸쳐서 나왔구나 확인했습니다. 자, 5번 문제 갑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이제 판례 문제 나왔어요. 판례 문제는 앞서 안 봤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겠다 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32조 4만 가시면 근로조건 기준은 헌법 조문에 이렇게 돼 있었죠.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인간 존엄 상하는 근로조건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을 1차적으로 입법자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인간의 존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해석의 여지가 있죠. 자, 여러분들은 최저임금 받는 삶을 인간의 존엄이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은 진짜 최저한의 생계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많이 받아야지. 그게 인간 존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달에 그래도 고기라도 좀 썰어보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비싼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그게 인간 존엄이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은 시키고 싶은데 임금을 많이 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힘들죠. 부담하기 힘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이미 굉장한 수준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만 해도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서로 간의 입장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가 있으나 이 인간 존엄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 그래서 이걸 법률로서 정하겠다 하고 헌법에서는 밀어놨죠. 그럼 법률은 누가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들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들 때 그 국회의원들이 이 정도 해야 인간의 존엄이 보장된다라고 보면서 법률을 만들겠죠. 그 얘기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다. 입법자가 법 만들기에 자유에 맡겨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됩니다. 다음 가시면 두 번째. 근로자 퇴직급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비로소 인정된다라고 돼 있죠. 우리 아까 32조 봤을 때 32조가 근로조건을 정하는 건데 거기에 퇴직금조라는 얘기 없었어요. 근로조건은 다 법률에 맡겨놓고 있고 그래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보장법 이런 법들에 의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최저한으로 보장받아야 될 근로조건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세 번째,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자, 근로의 권리 얘기죠. 후자는 생존권적 기본권 성격을 갖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근로 권리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외국인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자, 외국인은 일할 자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 오히려 일할 환경이요. 일하면서 아프지 않아야 돼. 안전한 데서 일을 해야 돼. 이런 얘기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자격이 있든 없든 그래도 이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일하면서 죽진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안전하게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은 얘기가 되고요. 다음 네 번째, 해고예고제도. 해고예고제도는 해고하기 한 달 전에 알려주는 것 또는 한 달치 임금 주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근로관계 존속이라는 근로자 보호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해고예고를 둘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다라고 돼 있죠. 해고예고 제도는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도인가라고 했을 때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내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둬라라고 하는데 그 한 달 가지고 근로자의 보호에 진짜 본질적이다. 이거 안 해주면 근로자 진짜 죽을 수도 있어.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주면 좋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둘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둘지 지금은 우리는 30일치 통상임금이라 돼 있는데 예고수당은요. 또는 한 달치, 한 달 전에 알려주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15일 정도면 해도 충분할 것이냐. 이런 것도 다를 수가 있겠죠.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취업이 잘 안 되니까 한 달도 너무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경기가 되게 활성화돼서 나오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이 구직을 하면 오라는 곳이 엄청 많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오히려 근로자들이 쉬고 싶어서 그만둔 다음에 그냥 여행을 좀 갔다 오고 마음 좀
풀고 그 다음에 이때다 해서 취미생활도 좀 가져보고 이렇게 해서 1년 정도 있다가 취업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해고해고라고 했을 때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의미한 숫자가 될 수도 있겠죠. 바로 지금 채용이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해고해고 제도가 꼭 30일 이상의 통상임금 줘라 이렇게 돼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것도 물음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 자유가 있다. 맞는 설명이고요. 다음 근로자 공급 사업은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때 근로자에 대한 중간 착취, 강제근로, 인권 침해, 인신매매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근로자 공급 사업이 뭐냐? 근로자를 누군가가 뽑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는 사람 통해서 뽑으면 참 좋겠죠. 그걸 누군가는요. 이런데 직장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근로자들한테 직업을 소개해주고 데려와서 취업까지 시켜주면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채용에 들어가는 그 마케팅 비용 그리고 채용할 때 절차 이런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채용에 대한 것을 다 외부에 맡겨놓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우리 회사에 보내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공급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홍보를 대신 해주고 채용 절차도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근로자 선발 다 해가지고 딱 보내주면 바로 우리는 받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근로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제대로 된 홍보를 해주고 그리고 근로조건도 중간에 떼먹는 거 없이 근로자한테 다 전달해주고 하면 좋은데 저는 5천만 원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근로자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그 외부 업체가요. 속이고 3,500만 연봉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500을 자기가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매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채용에 조금 관여해줬다는 이유로. 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면 중간 착취, 중간에서 임금 떼먹고 그리고 강제근로 시켜버리고 인권 침해시키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나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 자유를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앞에 문장 보니까 이미 설득됐죠. 부작용이 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받으라라고 해서 업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겠다. 근데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례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고 옳지 않은 걸 골라냈는데 3번 외국인 국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시민 그리고 일반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갑니다. 명시적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찾아라라고 돼 있죠. 자, 법률 정한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 시행해야 된다. 있었죠? 여자 근로 특별한 보호 있었죠? 연소자 근로 또 특별한 보호 있었죠? 다음에 근로 의무 내용을 공공법리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공공법리가 아니었죠.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다라고 돼 있었고요. 5번째, 국가는 사회 경제적 방법으로 고용증지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예, 잘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공공복리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일하기 싫은데요. 국가와 사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국가는 지금 연금이 덜 거치겠죠.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의료비 같은 것들도 원래 지출할 때 건강보험 가입을 하셔야면 혜택을 보잖아요. 이 건강보험이 저렴하게 수가가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병원비가 적게 드는 이유는 누군가가 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서 아프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쉬면은 그 보험료가 점점 줄어들겠죠. 국가와 사회가 봤을 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데, 정정하겠습니다. 일손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고 있으면 국가와 사회가 지금 병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공공복리죠. 당신이 지금 쉬는 거는 당신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국가와 사회가 얼마나 병드는 줄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드시죠? 강제 근로를 못하고 우리는 일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을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7번 갑니다. 32조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사회경제 방법으로 고용증진 최저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최저임금 보장의 노력? 아니죠. 최저임금제는 시행해야 되고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 노력에 대한 부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기억하시고요. 자, 연소자 근로 보호받고 있고요. 근로조건 기준은 인간 존엄성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하고 근로의 의무 내용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정한다. 자, 민주주의도 지금 또 눈에 보이시죠? 여자의 근로는 또 보호받는다. 예, 다른 것들은 다 맞게 나왔어요. 다음에 8번 문제. 또 옳지 않은 것이죠. 자, 모든 국민 권리 가지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네, 바로 틀렸죠. 의무도 부담해야 되죠. 우리는. 그다음에 근로조건 기준은 존엄성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하고 최저임금제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자 근로는 보호를 받고요. 그다음 전몰 군경 유가족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돼 있죠. 예,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 전몰 군경 유가족 이런 경우는요.
상위 군경 뭐 이런 경우들은요. 보훈처에서 얼마나 뽑았는지 실적을 내라 그래요. 그래서 실적이 만약 미달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좋은 이런 유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상위 군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좀 채용 좀 하지 않을래? 이런 것들을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계속 봐요. 그게 바로 이 헌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에 9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 같으면요. 헌법은 근로의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예, 모든 국민이라고 돼 있어요. 다음 두 번째.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 존엄성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국가에 대한 직접적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은 헌법상 권리에서 도출된다.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이란 것들은 헌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직장 없어지지 않게 근로자들이요. 회사가 만약 폐업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회사가 폐업하려고 그래요. 우리 대표님이, 우리 사장님이 이제 안 하겠대요. 사업해봤자 남는 것도 없고 신경 쓸 건 너무 많고 그리고 보니까 법 위반해가지고 지금 쇠고랑차게 생겼고 그냥 사업 안 할래. 근데 이게 직장을 존속시켜달라. 이런 것들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면 사장님 그만두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못 그만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업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회경제 방법으로 고용 증진, 적정임금 보장 노력. 예, 적정임금은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고 했죠. 다음에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물군경, 유가족 우선 근로기에 부여받는다. 이것도 여러 번 봤던 문장이죠.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처음 보는 거구나 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32조 내용 옳지 않은 것이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 시행. 예, 잘 나왔죠. 다음에 여자 근로 보호받고요. 차별받지 않는 거 잘 나왔고요. 다음 세 번째. 근로 권리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 이것도 잘 나왔죠. 네 번째, 연소자 보호받고 있죠. 자, 그리고 국가, 상위군경, 전물군경, 유가족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잘 나왔죠. 자, 제가 여기서 이 부분 근로의 의문 대 권리 부분은 그냥 줄 긋고 맞다라고 해버렸는데요. 자, 이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근로 의무를 뭘로 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좀 바꿔서 내는 부분을 봤고요. 다음 11번 또 옳지 않은 걸 봤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 의무도 지고 있다. 예, 권리와 의무 다 지고 있죠. 두 번째, 여자와 연소자 보호받고 있고요. 장애자 우선적으로 기회 부여받는다. 처음 봤죠. 네 번째, 인간 존엄성 보장하도록 법률로서 정하고 있고 다음에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 잘 나왔죠. 신체 장애자 보호 필요성은 있으나 헌법 제32조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또 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1번을 좀 쉽게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인 노동법령 구성과 노동제도의 변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내용을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 구분은 별로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근로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들을 나열해 보세요. 이런 것들 나오지 않아요. 쭉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다음 요 1공화국 있죠. 예, 이거는 좀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내용을 교수님들 기본서를 보시면은 몇 년도에 몇 공화국 때 뭐 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본다 하더라도 그냥 병렬식이고 무슨 큰 임팩트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있는 것도 한번 보시면 자, 1공화국 48년 이게 재헌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 만들 때는요. 이균점권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용자가 수익을 올렸잖아요. 그걸 근로자하고 나눠야 된다고 돼 있었어요. 그걸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굉장하죠. 지금은 수익을 올렸다라고 해도 사업주가 뭐 성과급 주긴 하죠. 안 주는 회사도 있고요. 그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주기 싫으면 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근로를 통해서만 사용자가 수익이 나다 보니까 이 사용자의 수익은 사용자만이 잘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던 시절이었던 거죠. 48년 옛날 떠올려 보시면 지금이 어떻습니까? 지금의 노동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 투입이 돼야 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선이 올라가고 나면 시장 지배력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노동이 아니라 수입을 얻기도 하죠. 근데 예전 이때만 하더라도 공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수입이들이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죠. 공업을 잘 발전시키고 수익이 나오려면 근로자가 투입될 수밖에 없죠. 근로자를 통해서 이익을 받다 보니까 이익균점이 필수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이고 북한이나 저기 중국 이런 데 아니었어요. 공산당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들어와 있었다. 예, 되게 센세이션하다 보니까 이게 시험 문제 좀 잘 나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53년도에는 노동사법. 예, 지금은
노동사법이라 부르지 않았죠. 예전에 노동사법이었고 보면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에서 지금은 우린 노조법이라 부르는 게 옛날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노동이 쟁의를 할 수 있는 거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린 노동조합과 노동조정 및 쟁의에 대한 것을 합쳐가지고 그냥 우리가 줄여서 노조법 이렇게 부릅니다. 근로기준법도 지금은 우린 독자적으로 되어 있고요. 노동위원회법이 그때 53년도에 나왔다. 이게 보이고요. 자, 부당노동행위제도 변천에 대한 부분 한번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제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 법은 현재는 사용자 것만 규제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노동조합도 규제를 했고 직벌주의를 해가지고 벌칙이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63년도 제3공화국 가시면요. 부당노동 행위만 좀 초점 맞춰보고 볼게요. 원상회복주의라고 돼 있죠. 처벌이 아니라 잘못했다.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뭐 반성문 쓰고 앞으로 안 할게. 이 정도만 하는 게 원상회복주의라 한다면 직벌주의는 형사처벌인 거예요. 사용자를 뭐 벌금 또는 징역을 때리는 거. 이게 목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갑자기 바뀌었죠. 옛날에는 처벌하겠다였는데 지금은 원상회복주의. 반성하고 다시 노사관계 정상화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갔던 거죠. 그리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삭제를 시킵니다. 옛날에 노동조합도 처벌했는데 지금 삭제했다. 이렇게 봤고요. 그럼 위에 있는 거 산별노조를 강제했다라고 돼 있죠. 맨 처음에 노동조합 만들 때는 무조건 산별노조부터 만들어. 이렇게 갔던 게 제3공화국 그리고 노사협의회 제도로 한 것을 도입을 했는데 옛날엔 노동조합법, 노조법 안에 노사협의법이 있어요. 지금은 나눠져 있거든요. 이 점이 다르다. 다음 가시면 5공화국 때 노사협의회법을 제정하죠. 요 64년도에는 같이 있었는데 뛰쳐나옵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완전 다르거든요. 노동조합은 다툼을 통해 가지고 뭔가 노동조합이 쟁취해내는 거라면 노사협의회는 쟁의 같은 거 못해요. 서로 웃고 떠들고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잘 지내보자. 이게 노사협의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기업별 노조 강제라고 이제 노동조합을 형태를 바꿔버립니다. 산별에서 기업으로. 상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십시오. 시초는 산별이었다. 그러다가 기업으로 바뀐다. 다음 가시면은 86년도에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원상회복주의 직벌주의라고 됐죠. 직벌에서 원상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둘 다 인정됐다. 원상회복. 꼭 형사처벌하지 않고 잘못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이걸 할 수도 있고 또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됐죠. 자, 사용자가 여전히 굳혀져 있죠. 부당노동행위가 맨 처음에 노동조합도 처벌했다가 그 다음 노동조합에 부당노동이 삭제됐다가 사용자만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됐죠. 다음 넘어가시면 87년도에 기업별노조 강제조항이 삭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별노조했다가 기업별노조했다가 그 다음에 기업별노조 강제조항 삭제라고 됐고요. 그 다음 근차법 얘기 만들어지고 노조법 통합되고 그 다음에 2006년에는 필수 유지 업무 이게 도입됐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뒤에 있는 노조법을 알고 나면 좀 쉬운 부분인데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필수 유지 업무가 뭐냐? 여러분들 지하철 떠올리면 됩니다. 지하철 지금 파업했다라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죠? 하지만 지하철은 운행이 됩니다. 이유는요. 필수 유지 업무이기 때문에 파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 인력은 유지하면서 가동률은 유지하면서 파업해라 이겁니다. 안에 들어가는 또 업종 중에는 병원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아예 쟁행위 자체를 못했었어요. 그게 직권중재를 통해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무조건 쟁행위 하기 전에 이렇게 단체백 체결을 해버렸거든요. 그게 된 것이 2006년입니다. 말이 조금 꼬였네요. 다음 가시면 2007년도에는 부당해고 벌칙 조항이 삭제됐다라고 돼 있죠.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되었다. 예전에는 부당해고하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개정돼서 이행강제금은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빨리 근로자 복귀시켜. 이걸 하기 위한 금전적 압박인 거지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요. 2010년도에는 유급 노조 전임자 제도 폐지,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것이 도입이 됩니다. 이것도 되게 큰 이슈였습니다. 옛날에는 노동조합을 할 때 노동조합은 원래 회사 일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 일만 하는 게 전임자거든요. 그렇게 전임자 일을 하면 노조 일을 하고 사용자 일을 하지 않으니까 월급 받을 근거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유급으로 받았던 겁니다. 회사가 줬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사용자로부터 일도 하지 않는데 돈을 받으니까 그리고 사용자가 정하는 대로 월급 받다 보니까 이것이 노동조합이 어용화, 자주성을 잃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0년도에 전격적으로 폐지를 하면서 이렇게 폐지를 하면 이제 노조 일만 하는 사람들이 월급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니까 노조가 이제 휘청거리는 거예요. 아무도 노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노동조합의 누군가가 담당을 해서 노동조합 일을 맡아줘야 노동조합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이 제도에 순기능이 있으니까 돈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게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기도 했다라고 돼 있죠. 그 외에도 큰 굵직한 사건들은 있지만은 지금은 이 정도 연역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은 특히나 잘 나온 거는 부당노동 행위제도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 노동조합 강제는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재헌헌법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밑에 가시면 외국의 입법 사례들도 또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자, 맨 처음에 1871년도 이때는 영국에서 시작을 한다. 영국이 그때 당시만 해도 가장 산업이 발전했었죠. 2차 산업혁명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시면 그랬을 때 산업혁명의 나라 영국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노동조합은 다 형사면책이라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3명 모이면은 처벌받는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힘부터 주어집니다. 다음 1906년입니다. 말이 또 금방 혼났네요. 1906년도 이때도 영국이고 쟁행이 민사면책도 인정됩니다. 맨 처음에 국가가 처벌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용자들도 노동조합에 대해 가지고 손해배상하지 마, 손해배상 청구하지 마 이렇게 지금 바뀔 겁니다. 그다음에 1919 숫자도 좋죠. 바이마르 헌법 이때는 단결권이라고 하는 것을 명문으로 보장해 줬습니다. 이때는 앞으로 이제 처벌하지 않을게 민사면책 앞으로 손해배상하지 마 이렇게만 했다면 요거는 아예 헌법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독일에서 만든 거고 바이마르 헌법은 뭐 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되게 급진적이고 지금 와서 봐도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밑에 가보시면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미국에서의 법들입니다. 미국 나왔죠. 자, 1935 보시면은 부당노동 행위제도를 만들었고 클로즈샵, 노조를 가입해야만 회사를 취업할 수 있었어요. 단결 단체에서 단체행동권이 명문으로 인정됐다라고 돼 있죠. 자, 이때가 대공황이 발생해서 뉴딜 정책이라는 걸 시행할 때였습니다.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했던 게 국가가 주도해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도 있었지만은 사용자의 이 부당함을 균형을 맞추려면은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준 게 이겁니다. 부당노동행위 제도 만들면서 노동조합 탄압하는 것도 형사처벌하겠어. 클로즈샵을 인정하면서 일단 노조 가입부터 해. 그 다음에 회사가 들어가. 이렇게 되니까 노동조합이 되게 커지겠죠. 그 다음에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을 헌법 또는 법률에 명시를 딱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침해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봤던 게 미국에서의 1935년입니다. 그 다음에 1947년도 테프트 하틀리법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 행위를 규제한다 그랬죠. 너무 노동조합이 세지다 보니까 12년 지나고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크다. 노동조합의 힘을 이제 빼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조합도 부당노동이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용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도 처벌하겠다라고 했고 클로즈샵에서 유니온숍으로 바뀝니다. 유니온숍은 회사에 일단 취업한 다음에 노조 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백수들도 다 노조부터 가입하고 보는 거라면 요거는 회사 들어간 사람들만 노조 가입을 하는 거니까 일단 노동조합의 힘이 조금 빠지겠죠. 그래도 노동조합은 여전히 가입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힘은 센 상황입니다. 또 12년이 지났습니다. 랜드럼 그린피법. 이때는 노동조합 내부가 이제 썩더라는 겁니다. 노동조합에 가만히만 있어도 노동조합에 들어온 사람들이 생겨요.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내면서 노동조합에 대해 관심은 별로 안 가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막 곪겠죠. 민주적인 거 하지 않고도 노동조합원들 무시하고 위원장이 알아서 막 횡령도 하고 그다음 사용자하고 단합하고 막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성 확립을 도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 원래는 더 많지만 이 정도는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ILO 갑니다. 자, ILO는 1919 이때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 국제연맹 산하단체로서 창설이 되었다라고 돼 있죠. 국제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991년에 가입을 했다라고 돼 있죠. 자, 이 총회를 하면요. ILO 총회를 하면 노사정 3자가 모입니다. 정부 2인, 노사대표 각 1인.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기억하시고. 다음에 찬성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핵심 협약에 4개만 비준했는데 이게 삭제가 됩니다. 자, 2021년도만 해도 우리가 비준을 했는데 아직까지 발효가 되진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재도 아직 발효는 안 됐습니다. 왜? 비준하고 1년 뒤에 효력 발생했거든요. 작년 4월달, 2021년 4월달에 비준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통과되어서 효력이 발효되려면 2022년도 4월이 돼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 칠 때면 이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험 치는 날짜 기준으로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핵심 협약이 아까 있다라고 했죠. 이게 핵심 협약 C라고 돼 있는 게요. 코어의 뜻으로서 C입니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차별금지, 아동노동 금지 이 4가지가 핵심 협약입니다.
그중에 우리나라가 비준한 게 있었고 안 한 게 있었어요. 핵심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원래는 여기가 X였어요. 여러분 교재는 X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 87호 있었죠. 요 비준 안 됐었고요. 98호도 비준이 안 됐었고요. 29호도 비준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2021년 4월 달에 다 비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건 다 비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남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 이거 105호 있죠. 이건 아직 남아 있어요. 이것도 핵심 협약임인데도 불구하고 강제노동 금지 핵심 협약은 두 종류가 있는데 29호는 비준됐고 105호는 비준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예전엔 4개다 보니까요. 보기 내기 참 좋았었어요. 섞어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으면 두 개를 막 섞어서 내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된 거 딱 하나죠. 105. 숫자도 심지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번역을 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답을 찾기 위해서 105호 내지는 105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105라는 숫자가 보이면 아 이거는 비준 안 됐다. 나머지 숫자는 다 비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동일가치 근로, 남녀 근로자 동등보수 비준, 고용작업 차별 대우하지 마 이것도 비준, 최저임금 제도 이것도 비준, 근로감독을 하는 것도 협약도 비준되어 있음,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이것도 비준되어 있음, 가혹 형태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것도 비준되어 있음.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대통령 선거에서 또 이슈가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요 아래 근로감독.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어떤 후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어떤 후보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감독은 국가가 담당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들은 국가직이죠. 국가에서 근로감독을 직접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취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근로감독이 좀 약간 뭐랄까요. 시민들의 성에 안 차는 경우들이 좀 있다는 거죠. 사업주 편을 좀 들어주는 것 같고 위법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 위법은 좀 참아라 하면서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안 보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근로감독이 국가가 독점하다 보니까 성이 차지 않는다. 지자체가 이걸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대선 주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근로감독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막 연구를 했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펄쩍 뛰었죠.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지자체가 하면 안 된다. 국가 사무와 지자체 사무가 엄연히 있잖아요. 근데 국가 사무를 빼버리고 지자체가 이거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상호 보완하면서 갈 수도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연구 용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대선 주자고 만약 그분이 당선되고 나면 이런 부분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좀 시끄럽게 나왔었어요. 그런 점이 여기에 있다. 근로감독 협약 이 부분이 보기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출제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언론에 나오고 시사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들은 관심이 좀 가셨겠죠. 그러다가 뭐 문제 출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주제니까 그걸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문 중에 있을 수 있겠죠. 근로감독 협약은 핵심 협약은 아니고 근로감독 협약은 이거는 핵심 협약은 아니지만 비준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에서 제가 파란색 표기로 동그라미 해놓은 것들은 현재는 비준된 거, 이제는 105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가보죠. 98년도 ILO 근로자 기본인권선언 핵심 내용으로 존중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핵심 내용으로서 핵심 내용 아닌 것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ILO 핵심 협약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 보셨던 C 아닌 걸 찾으면 됩니다. 결사의 자유 단결 요거 결사 단체 교섭 이런 것들은 핵심 협약이었죠. 차별철폐 핵심, 아동노동 철폐, 강제근로 철폐 핵심이었죠. 자, 근로자 안전과 건강 최저임금 보장 요거는 핵심 협약은 아니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자, 최저임금 C 안 적혀 있죠. 이렇게 해서 C 있는 부분만 찾아라 라고 했던 겁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핵심 협약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외워두셔야 도움이 되겠죠. 다음 ILO 두 번째 문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에 의해서 국제연맹 산하단체로 창설이 되었고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거 아까 보셨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노사정 3자이고 정부 2, 노사 1인 이것도 맞는 설명. 다음에 상호정의에 입각한 보편 평화적 지속 평화의 확립이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좀 생소한 용어지만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총회 의결권은 정부 대표만 갖는다. 아니죠. 자, 이 위원들 4명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다 3분의 2의 정족수를 채워야 됩니다. 자, 기본 협약 중 결사의 자유 이것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그 비준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예전에는 맞는 얘기였죠. 근데 지금은 비준했죠. 그래서 지금은 옳지 않은 것, 여기 또 옳지 않게 됩니다. 87호는 비준했어요. 105만 비준 안 했다 했죠. 그래서 원래 답은 4번이라 돼 있는데 5번까지도 이제 확대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록에 다 있으니까요. 추록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ILO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105 딱 보이시죠. 나머지 것들은 다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교재에 있던 결사의 자유 이거는 이제는 비준됐어요. 강제노동 철폐 이 중에서는 105호 요거 하나 남았죠. 요건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답은 바뀐 거 없어요. 다음 4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건데 법의 역사입니다. 역사. 자, 재헌헌법은 이익균정권을 명시적 보장했다. 이거 되게 특이한 거다 했죠. 요거 바로 나오죠. 다음에 제3공화국 산별노조 금지하고 기업별노조 법적으로 강제했다라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뭐부터 했죠? 산부터 강제하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 넘어갔죠. 산별노조를 강제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노사협의회법 제정이 80년도, 그 다음에 99년도 교원노조법 생기는 게 99년도, 다음에 복수노조 설립은 2011년도로 했죠. 이건 다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5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걸 또 찾아야 됩니다. 노동법 처음 제정된 것이 53년이다 라고 돼 있죠. 자, 노동법의 입법과 그 다음에 헌법하고 얘기는 좀 다르죠. 다음 두 번째 가시면 기업별로 강제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렇죠. 산별, 기업별 한 번씩 강제를 했었죠. 그다음에 산별연합단체 노동조합은 현행법상 조직 대상 같이 하는 복수의 노동조합은 금지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지금은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죠. 현행법은. 다음에 노사협의제도 처음 도입됐고 91년도 가입했다. 이것도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다음 6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 금기법, 그 다음 노조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같은 해에 제정되었다라고 돼 있죠. 네 가지 법이 한 번에 제정되었죠. 53년도에.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고요. 다음에 근로3권은 제헌헌법부터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라고 돼 있죠. 처음부터 우리는 근로3권을 인정하고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노사협의회 제도는 노동조합법에 있어서 규정된 적이 있었다라고 돼 있죠. 노조법 안에 들어갔던 적도 있었다라고 했죠. 맞는 설명. 네 번째.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원상회복주의만을 취하고 있다 했는데 아니죠. 예전엔 벌칙만 있었다가 원상회복 갔다가 이제 두 개 다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고, 다섯 번째,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다.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이익 분배 균점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적이 있었다. 이익 분배에 대한 균정권, 이익 균정권 얘기죠. 이런 적이 있었죠. 제헌헌법 때.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 봤고요. 7번. 우리나라 비준한 것이 아닌 ILO 협약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 이제는 비준했어요. 87, 111, 62, 73, 150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제는 정답이 없게 돼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요게 이제 답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다 비준을 했습니다. 105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죠. 또 우리나라 비준 공포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 비준했어요. 29 강제노동 비준됐죠. 최근에 남녀 보수 이건 예전부터, 직업차별도 예전부터, 최저연령도 아동 형태도 다 비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답이 없고 105만 보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비준한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죠. 이것도 다 비준됐습니다. 강제노동, 결사자유, 100호, 111호, 138호 다 비준됐고, 그래서 이제는 이거 다 모두 다 답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105만 떠올리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ILO 핵심 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보셨던 C 부분을 찾아라 라고 돼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자, 성면 사용 이거 있죠. 요게 아닙니다. 나머지 최저연령, 아동 철폐, 그 다음에 아동노동 철폐,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이런 것들이 다 핵심 협약이고 성면 사용만 아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 핵심 협약은 여기 해설과 같이 결사의 자유, 강제근로,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 이게 핵심 협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노동법의 연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노조법, 쟁의조정법 53년도 제정 맞죠? 다음에 두 번째,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구제주의,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상회복주의가 구제주의입니다. 처벌주의가 벌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둘 다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되죠. 늘 이랬다는 얘기니까 이건 아니죠. 다음에 와그너법 수용해서 사용자 노동조합 부당노동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사용자 우리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인정하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 네 번째, 필수 유지 업무 협정제도는 2010년 노조법 개정 시 처음으로 도입됐다라고 했는데 아까 연도 한번 보셨습니다. 2010년이 아니라 2006년도였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2006 한번 써놓고요.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1980년도 노조법 개정 시에 처음으로 도입됐다라고 돼 있죠. 전임자 급여 지급 제도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어요. 현재가 2011년도, 2010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한 게 돈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놓고요. 부측에서는 시행을 계속 유예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도입된 건 언제냐라고 한다면 시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행된 시기는 2010년부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옳은 거는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재헌헌법 명시된 내용 봅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그리고 여자 소년의 근로는 보호받는다. 현재도 똑같죠. 다음에 국가는 사회경제방법으로 근로자 고용 증진에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다음 밑에 가시면 단결, 교섭, 단체행동 보장된다. 이것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영리 목적어나 사기업에 대해서는 이익 균정권이 있다. 이것도 있습니다. 고용 증진에 대한 얘기가 과거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재헌헌법은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으니까 이걸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권리와 의무 가진다. 이거 있었고요. 법률로서 기준을 정하겠다 있었고요. 여자와 소년의 근로 특별한 보호도 있죠. 그래서 지금하고 거의 형태가 비슷해 보이죠. 그다음에 근로상권 단결, 교섭, 행동 이것도 있었고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는 이익 분배 균점할 권리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죠. 자,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근로기준 정한다. 여자, 소년 보호받는다. 단결, 단체 행동, 단체 교섭권 있다. 사기업에서의 이익균정권이 있다. 여기까지 다 똑같이 나왔죠. 근데 3번 고용증진 있죠. 고용증진에 대해서는 없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시대는 전쟁 끝나고 나서 황폐화된 그때 시절이죠. 일자리가 없기보다는 회사는 만들어지면은 일할 사람은 늘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가 뒤에 보면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완전 고용에 준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해 보면 고용 증진에 대한 것이 별 이슈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회사 만들면 일할 사람이 지금 부족해서 일할 사람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데려와야 되나? 이런 시절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성장이 되고 이제는 구직자보다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직자는 많아지고 있고요.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고용 증진에 좀 더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으나 지금은 고용 증진, 고용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노동부가 이제는 고용노동부잖아요. 예전에 노동부였거든요, 진짜. 고용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뭘까? 그만큼 취업이 안 되니까 고용을 어떻게 하면 촉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신경 쓴다는 거죠. 자, 밑에 이제 1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동법 연역을 보고 있습니다. 재헌헌법에서는 단결에 관한 규정 없었다. 아니죠. 근로 3권이 있다라고 했죠.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 자, 바이마르 헌법은 단결 자유를 명문화했다. 예, 명문화했고요. 35년도 와그너법은요. 자, 단결 교섭 행동권 명문화했다. 미국 맞죠? 다음 노동위원회법은 53년도에 처음 제정되었다. 예, 맨 처음에 근기법,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노조법, 쟁의법,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법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만든 설명입니다. 자, 노사협의회 제도 과거 노조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이것도 반복되는 지문이죠. 여러 번 봤던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내용을 봤습니다.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입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지금 이제 105조만 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가 비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고요. 105호 또는 105조 똑같은 거예요. 호라고 얘기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호로 나오든 조로 나오든 어쨌든 105만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쉬워서 라고 생각도 합니다. 자, 이거는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재정의 순서를 물어보는 거.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이 있는지도 약간 긴가민가한데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날짜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찍고 일단 시작한다 이렇게 해도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배경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 파견법, 기간제법, 공무원, 교원이라고 돼 있죠. 또 애매하게 기타 법령들 위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시점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답 보면서 보실게요. 1번이라고 지금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자, 파견법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법, 다음에 공무원, 다음에 기간제법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파견법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 채용된 근로자가 우리가 노동력만 쓰는 거예요. 이런 구조거든요. B회사 직원인 갑을 A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보내주면 그냥 쓰는 거예요. 간접 노동이죠. 간접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근데 이 갑씨는 B회사 직원이지 A회사 직원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거 양성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가 원래는 근로기준법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쓸 직원이면 우리가 직접 채용해라 이렇게 돼 있지 다른 회사 직원은 우리한테 보내서 써라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파견이 막 성행을 하니까 좀 제한이 필요하죠. 제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 채용을 늘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고용이 원칙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직접 고용을 좀 꺼리게 돼요. 그게 98년도라고 돼 있죠. 이때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국가 부도 사태가 벌어졌던 그 시기입니다. IMF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요. 인력은 늘 필요할 겁니다.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니까. 사회가 계속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 근로자를 엄청 뽑았었어요. 대졸 신입사원 나오면 일단 뽑고보자. 이렇게 간 다음에 뽑은 다음에 가르치면서 옥석을 가리자.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국가가 부도해요. 기업들이 막 망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사람 뽑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로자들도 안 나가요, 막. 나가봤자 이제 이직할 회사도 없으니까요. 점점 직접 채용을 꺼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왔던 게 이제 노동력은 필요하고 하지만 뽑고 싶진 않고 고용에 대한 책임지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 직원을 우리가 데려 쓰겠다는 파견이 성행합니다. 그럼 그 파견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대상 국가가 위기였고 기업들이 망해갖고 직접 고용을 꺼리더라. 그러다 보니까 파견을 계속해서 근로자를 데려오는데 보니까 지금 파견을 해야 될 업무도 있고 안 해야 될 업무도 있는데 우리 회사에 진짜 필수인재에도 불구하고 파견 근로자로 쓰더라.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견을 좀 제한하겠다 해서 파견 업종을 제한하고 이 법안에는요. 그리고 파견을 일정 기간 이상 했으면 직접 고용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파견법을 먼저 만들었다. 다음 가시면 교원노조에 대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교원이 여러분들 뭐 정교조 아시죠? 원래 선생님들이 노동조합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들도 하나의 근로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도 노동 3권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들이 일반적인 그냥 학원 선생님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공무원의 집에 있단 말이죠. 공무원들한테 이 근로 3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르치다가 갑자기 파업하겠다고 가버리면 수업을 받지 못하는 이 학생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수업권에 대한 침해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분들이 가르치는 업무는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만 공교육을 하고 있지만 꼭 국가가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 3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크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줬는데 이것이 2007년, 여기 아니죠. 99년에 이것을 만듭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공무원도요. 그러면 교원이 아까 제가 말할 때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이지만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립학교 나오셨다. 초, 중은 이제 다들 선생님들은 공립. 그리고 이분들은 웬만하면 뭐 사립학교 가지 않은 이상은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은 다 공무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고등학교는 좀 더 비율이 더 많죠. 사립학교들이. 하지만 이분들 사립학교도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아요. 공무원과 다름없는 지위를 누립니다. 사실상. 자, 그러다 보니까 교원이 됐는데 일반 공무원들도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2006년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법이 만들어져요. 다음 가시면 이제 기간제법. 이거는 언제 만들어지냐? 2007년도에 제정이 되죠. 기간제 근로자는요. 일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근로자를 쓰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써왔단 말이죠. 원래는 우리가 채용하면 종신고용, 정년될 때까지 무조건 쓰는 거고 웬만하면요. 그렇게 1년 또는 2년 이렇게만 쓰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가 이제 어려워지고 IMF 이후로 고용에 대해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거죠. 기업들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 아닌 사람들을 쓰는 게 파견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1년만 딱 잘라서 쓰고 일손이 계속 필요한데도 또 1년만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정년까지 쓰지 않겠다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고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호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만든 게 기간제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입법이 되고 그 전까지는요. 이걸 입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근데 2007년도에 입장은 뭐였냐? 이 사람들을 법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얼마 안 쓰고 자르더라. 그래서 2년까지는 쓰게 해주자 이렇게 하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돼요. 2007년도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겠다는 이유로 2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써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법은 2년까지 써도 된다는 거는 양날의 검처럼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기업에서는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런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요. 2년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으로 써야 되거든요. 기업에 약간 부담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2년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엄청 많았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계는 극단적으로 무조건 정식 고용해라. 무조건 정년까지 보장해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기간제법은 2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 쓸 자유를 보장해 주니까 약간 퇴보했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자, 흐름을 좀 보여드렸고 그래서 파견, 의외지만 여러분들 IMF 때 파견, 다음에 교원, 그러고 나니까 공무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공무원, 그리고 기간제법은 최근에 와서 기간제 근로자를 없애야 된다. 아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그래도 최소한 보호시켜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 막 싸우다가 2007년도에 입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거의 맞추기 힘들었겠죠. 기역, 리을, 디귿, 리언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막 법의 연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쉽지 않아요. 지금 이거야 여러분들이 그 연도로 보시지만 다른 법들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여러분들이 흐름 보면서 좀 찍어 보시고요. 솔직히 모든 것들을 다 맞추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ILO 협약 또 나왔습니다. 모두 골라라 라고 했죠. 29조 이제 비준했고 근로감독 비준했다 했죠. 결사의 자유 단결권 87조 당연히 비준했고 남녀 동등 보수도 비준했고 아동노동 철폐도 비준했죠. 다 비준했죠. 자, 105조 요것만 비준 안 했다 했죠. 이거 없으니까 이건 다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없게 되는 것도 모두 정답이 되는 것도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노동법 해석 원리인데요. 너무 길게 이제 저 혼자 강의를 쭉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수업 듣다가 이제 너무 힘드시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동영상 보시게 될 때 강의 딱 켰을 때 그 100분, 뭐 180분 이렇게 돼 있으면 강의 시작과 동시에 그냥 지루하죠 벌써. 실강을 듣게 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도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렇게 끝나는 시점이 딱 보이면은 영화도 그렇잖아요. 1시간 반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영화면 괜찮은데 막 2시간, 3시간짜리면 영화 시작과 동시에 야 이거 어떻게 버티지? 생각하면서 듣게 되죠. 영화 보게 되죠. 강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끊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